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입니다. 대선이 약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선 주자들이 속속 대권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검찰총장 출신으로선 이례적으로 대선 출마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법률방송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종합격투기 선수이자 지방대 출신이란 편견을 딛고 로스쿨에 입학해 당당히 10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박재훈 변호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번 주 책과 사람들에선 로스쿨 3년의 경험과 단상을 모아 책 너의 로스쿨을 쓴 박재훈 변호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3월 4일 검찰총장직 사퇴 이후 117일 만인데요.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 등 이런저런 의혹 제기에 대해 윤 전 총장은 마타도어라고 일축했습니다. 대선 출정식 현장을 박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선 출마 출사표를 던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메시지는 단호하고도 강렬했습니다. 진짜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이자 전제라는 게 문재인 정부를 향한 윤 전 총장의 일침입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그야말로 부패 완판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 윤석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섰습니다. 현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지내고 야권 대선 후보로 직행하면서 윤 전 총장은 왜 대선에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는지 직접 연설문을 쓰고 수차례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합니다.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에 대해선 출처불명의 흑색 선전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검증은 어떤 합당한 근거와 그 팩트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이 어떤 출처불명의 또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그 마타도를 시중에 막 유포를 한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장모인 최모 씨와 아내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며 더 이상 이들의 기만과 거짓 선동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마타도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또 저희 그 도덕성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저에게 제시를 하시면 제가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이들의 집권이 연장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하다며 현 정권을 향해 거듭 날을 세운 윤 전 총장은 이제 우리는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한다고 정권 교체를 강하게 역설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윤 전 총장은 기자회견이 열린 매현 윤봉길 의사기념관 3층과 2층을 돌며 기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대선 출정식이 열린 윤봉길 의사기념관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감사하다는 인사와 정권 교체 의지를 거듭 피력한 뒤 행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의 그 열망, 기대, 저 역시 실망시켜주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여권은 긴장을, 야권은 환영의 뜻을 표하는 가운데 윤 전 총장이 처가를 둘러싼 의혹을 딛고 대권 가도를 순탄히 헤쳐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법률방송 로투데이 책과 사람들 코너, 오늘은 종합격투기 선수 출신이라는 특이한 경력을 가진 박재훈 변호사가 지난 5월 출간한 너의 로스쿨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대 출신 흑수저로 스스로를 지칭하는 박재훈 변호사가 책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왕성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서울 신림동의 한 권투체육관. 짧은 머리에 검은 마스크를 쓴 단단해 보이는 청년이 쉴 새 없이 샌드백을 두드립니다. 한 방 한 방 힘을 다해 미트에 주먹을 꽂을 때마다 구슬땀이 뚝뚝 흘러떨어집니다. 다시 그렇지. 한 올려. 마치 정식 시합 출전이라도 앞둔 선수 마냥 진지하고 열심입니다. 왜 이렇게 벌어지냐? 벌어져. 이 상태 이게 벌어지면 위험하지. 이 상태 그대로 몸이랑 같이 당겨줘야지. 언뜻 보기에도 단순 취미 수준은 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프로로 해도 지금 프로 선전을 뛰었는데 뭐 더 나가서 뭐 이렇게 한국 챔피언까지도 솔직히 변호사 하기는 너무 아까운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하기엔 아깝다. 구슬땀의 주인공은 올해 초 로스쿨을 졸업하고 제10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법조인 박재훈 변호사. 박 변호사는 한때 UFC 링을 누비는 종합격투기 선수를 꿈꿨던 격투 선수 지망생이었습니다. 종합격투기로 시작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예,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시합을 아마추어밖에 계속 한 20번 넘게 아마추어만 나가는 거예요. 물론 정적은 되게 좋았죠. 딱 한 번 졌으니까. 격투기에 푹 빠져 살던 운동밖에 모르던 지방대 출신. 거기다 별다른 배경도 없는 이른바 흑수저. 그런 박 변호사가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호기심 반, 비웃음 반이었습니다. 너가 될 것 같아? 너가 변호사가 될 것 같아? 너가 공부도 안 했는데 너 운동만 했는데 너가 변호사가 될 것 같아? 넌 안 되라는 이런 세상이 나를 향한 편견이 결국 주먹 대 주먹을 온몸으로 받아가며 격투기도 했는데 박재훈 변호사는 보여주겠다는 오기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입학을 준비하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이 이런 많은 저에 대한 편견들이 저를 강화하고 더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박재훈 변호사는 보란듯이 로스쿨에 들어갔고 로스쿨을 졸업한 올해 초 치러진 제10회 변호사 시험에 바로 또 보란듯이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향한 편견이 결국에는 제가 만든 거지만 제가 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엔 그걸 깨기 위해 노력을 했고 결국엔 깨고 이 자리에. 그리고 올해 5월 박재훈 변호사는 로스쿨 3년의 경험과 단상을 모아 한 권의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너의 로스쿨. 나의 로스쿨이 아닌 너의 로스쿨로 타자화해 거리를 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결국에는 로스쿨에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너가 로스쿨에 들어가게 된다면 너도 이런 이야기를 겪게 될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책은 로스쿨 입시 지옥이라는 도발적인 부제가 붙은 로스쿨 전야, 이어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그리고 에필로그, 변호사 시험 그 후 유리천장,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공론화를 통해서 로스쿨에 대해서 우리 일반 대중들과 함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가지면 안 될까 하는 마음에 책을 쓰기로 결심을 굳힌. 무엇을 그렇게 공론화를 하고 싶었던 걸까? 열람실 전쟁, 소리 없는 전쟁터, 특성화 교육, 완벽한 실패작, 교수,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불안당,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 책은 이런 도발적인 제목과 내용들이 이어지며 박 변호사가 부딪히고 겪었던 로스쿨의 현실과 민낯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불합격이라는 위험 부담을 지지만 교도들은 그 어떠한 위험 부담도 지지 않습니다. 마치 통제받지 않은 권력과 같습니다. 교도 집단들도 스스로 뼈를 깎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박 변호사는 특히 합격자 발표, 통계의 장난, N시생 그리고 오탈자, 시험 중독, 변호사 시험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보지 말자 같은 제목으로 변시 준비의 애환과 난관, 치열함을 한 편의 드라마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고신앙인 폐해 해소와 다양한 배경의 법조인 배출이라는 애초 로스쿨 설립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로스쿨 입학부터 변시 합격까지 박재훈 변호사 표현에 의하면 무간지옥이 열렸다는 겁니다.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동성입니다. 즉 변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혹자는 이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되었으니 로스쿨은 정착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사법시험 제도가 변한 거지 로스쿨은 변한 게 없습니다. 로스쿨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넘게.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변시 합격자 수 배출을 둘러싼 대한변협과 법무부, 로스쿨의 힘겨루기, 이 와중에 터져나온 변시 합격자 변협 연수 숫자 제한 논란을 두고도 쓴소리를 합니다. 당사자이자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후배 신입 변호사들에 대한 배려나 고민이 있었냐는 성토입니다. 갈등 중에서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이 선을 넘는 겁니다. 입장 바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험을 정작 올해 변호사 시험을 합격했는데도 가슴 졸이는 그 마음을 왜 이해해주지 못했을까? 최근 이처럼 라떼는 마리아로 대표되는 기성 법조계에 대한 문제의식과 질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걸음마도 떼기 전에 일종의 매장을 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인데 박재훈 변호사는 갈등과 모순, 불합리는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드러내서 고쳐야 한다고 담담하게 말합니다. 부담이 되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법을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예법을 깨뜨리기 위한 도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누군가는 결국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너의 로스쿨엔 성토와 비판만 있는 게 아닙니다. 3년 동안 애완을 함께했던 로스쿨 전우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 아들 학비 마련을 위해 밤새 화물운전을 하며 헌신한 아버지에 대한 감사, 저게 되겠어 하는 수군거림과 비아냥 속에서도 수천만 원의 학자금 빚을 지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자신에 대한 응원과 격려도 함께 녹아 있습니다. 저는 지금껏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왔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 같습니다. 다만 저의 이런 삶이 이 새로운 시대의 청년들에게 좋은 도달점이 될 수 있도록 한치의 그런 부끄러움도 없이 그런 계속 정진해가는. 그리고 이제 격투기 링을 떠나 세상이라는 실전의 링에서 세상을 상대로 한 싸움. 박재훈 변호사의 치열한 인생 싸움, 그 제2라운드의 막이 열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싸움 아닙니까? 결국에는 싸움이었는데 저는 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이런 링 안에서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보다는 이 사회 전체를 위해서 한번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싸움을 한번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5G 이용자들의 품질 불만이 결국 집단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약 500여 명의 5G 이용자들이 이동통신 3사에게 불법 행위에 따른 재산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엔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이 합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주행 중 휴대폰 내비게이션을 보는 것은 허용될까요? 두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5G 요금제 이용자들이 5G가 잘 터지지 않는다며 SK텔레콤과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어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통 3사는 오늘 5G 저변 확대를 통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보도자료를 일제히 냈습니다. 집단 소송 제기 다음 날 나온 이통 3사의 5G 활성화 보도 자료, 어떻게 보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인데 장한지 기자가 집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진욱 변호사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그동안 알뜰폰을 써오던 취업준비생 유지태 씨는 원활한 인터넷 동영상 강의 수강을 위해 최근 큰맘 먹고 5G 폰으로 갈아탔다가 후회 막급입니다. 영상이 툭하면 툭툭 끊기기 일쑤인 겁니다.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일단 요금제를 가장 비싼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취준생들은 그게 중요하거든요. 영상이 듣다가 이제 끊기면 안 되니까 1분 1초도 아까운데 솔직히 말하면 듣다가 또 흐름이 끊기면 공부가. 지방에 거주하는 손지명 씨는 출시와 동시에 5G 폰을 개통했지만 자취방에서 단 하루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해 열불만 터지고 있습니다. 현재 천안에서 생활 중인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는 5G 모드만 사용할 때는 끊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사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실상 5G 활용이 안 됩니다.
지난해 한 영국 시장조사기관의 한국의 5G 가용성 조사에 따르면 5G를 연결하더라도 실제 5G에 연결되는 비율은 전체 이용 시간의 단 15%. 주된 이유는 저조한 5G 기지국 구축률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5G 이용자 526명이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과 KT, LG U+ 등 이통 3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이통 3사가 광고 등을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약속했던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약관, 그리고 표시 광고 등을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허위, 기망 등 수단을 사용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채무 불이행 및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소송가액은 1인당 150만 원 정도, 526명이 참여했으니까 전체 규모는 8억 원가량 됩니다. 지금 현재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이 약 1만여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공지한 바와 같이 6월 내에 실무적으로 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힌 바에 따라서 우선 증거 및 비용 등을 납입한 이용자들 중심으로 1차로 소장을 이제 접수하는 것이고, 김진욱 변호사는 2차, 3차 추가 소송도 예고하고 있는데 이통 3사가 5G 서비스 개시 당시 사실상 소비자들을 기만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더라도 5G 서비스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선 LTE 대비 약 4배의 기지국이 더 구축돼야 하는데 현실은 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4G LTE의 기지국 숫자는 약 100만 개에 이르는 반면 5G 기지국 숫자는 약 20만 개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20배 빠른 속도 구현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주파수인 28GHz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지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볼 정도로 미비한 숫자입니다. 세계 최초 타이틀에 집착했든 다른 이유가 있든 5G 서비스 개시 당시 제대로 된 서비스 구현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알면서도 이통사들이 판매를 강행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이통 3사가 처음에 주파수 이용 계획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할 때부터 이용자들에게 광고 내지 고지했던 20배 빠른 속도의 5G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 내지는 약정 기간이 도과한 상당한 기간 이후에 속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 내지 광고 등을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명시적 또는 구체적으로 설명 의무 또한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SK텔레콤 등 이통 3사들은 현지 시간으로 6월 30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GSMA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에서 농어촌 5G 공동이용으로 5G 산업 파트너십상을 받았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해당 상은 GSMA 세계 이동통신사업자협회가 지난 1년간 개발 출시된 이동통신 관련 기술 서비스 가운데 탁월한 성과가 있는 서비스에 대해 주는 상이라는 게 이 통사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관계자는 과기부와 이통 3사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5G 투자와 기술 구현 및 운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4월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을 발표하고 이통 3사 간 농어촌 지역 공동이용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통 3사가 함께 추진하는 농어촌 5G 공동이용은 3사 가입자뿐만 아니라 알뜰폰 가입자 및 글로벌 로밍 가입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농어촌 5G 공동이용은 5G 인프라를 전국으로 빠르게 확대시키는 것은 물론 5G 저변 확대를 통한 5G 킬러 콘텐츠의 발굴과 5G 융합 사업 활성화 등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통 3사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김진욱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처음부터 그런 조치가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더 많은 분들이 소송에 참여하면 단순히 위자료 얼마 받는 것을 넘어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변화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2차, 3차 추가 소송을 순차적으로 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소송 진행 방안에 대해선 김 변호사는 자료가 이통 3사와 정부 부처 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회 등을 통해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자료 외에 추가 입증을 위해 법원을 통해 이통 3사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2차, 3차 추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을 통해 사건을 병합해 일괄 심리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가능한 한 많은 이용자들의 소송 동참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자동차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슈플러스 왕성민 기자와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왕 기자, 먼저 사건 내용부터 볼까요? 네, A씨는 자동차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지만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부당하다고 여겨서 범칙금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A씨는 결국 직결 심판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벌금 1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는데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뒤 법원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다시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된 관련 도로교통법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단 구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6조 제1호는 이를 어길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구도로교통법 제163조 1항의 통고처분 조항은 경찰서장 등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 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A씨는 이들 조항들이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재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3건인데 헌재는 뭐 어떻게 판단을 한 건가요? 네, 헌재는 먼저 통고처분 조항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곧바로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심판 요건이나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본안 사건에 대한 심리 없이 그대로 사건을 종결하는 걸 말합니다. 나머지 구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제10호 등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먼저 운전 중 전화를 받거나 거는 것, 수신된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과 같이 휴대용 전화를 단순 조작하는 경우에도 전방 주시율과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판단입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에 비해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로 교통사고 발생이 줄어들어 보호되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이 훨씬 더 중대하다는 해당 조항은 합헌이라는 게 헌재 결정입니다. 이게 지금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했는데 요즘 꼭 뭐 문자 통화 이런 게 아니어도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등 뭐 이런 앱들도 많이 쓰잖아요. 그럼 휴대폰으로 이런 걸 쓰는 것도 뭐 헌재 취지에 따르면은 뭐 위법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운전자 준수사항 조항인 조항의 예외 단서를 보면 국가 비상사태, 재난 상황 같은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등과 함께 지리 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 안내 영상은 시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운전 중에 휴대전화로 카카오맵이나 티맵 같은 내비게이션 앱을 이용하는 건 허용됩니다. 현재는 이와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휴대폰 사용 금지로 인한 불편함은 최소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허용됩니다. 어떻게 보면 헌재가 이번 헌법 소원 심판을 통해서 운전 중 휴대폰 금지 조항의 법적 정당성 그리고 운전 중에도 이용 가능한 범위를 총 정리한 것처럼 보이네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와 관련 헌재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의 필요성과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의 범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단속 자료 등을 면밀히 고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법률 조항이 과잉 금지
금지 원칙에 반하여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립된 견해를 제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위험에 제3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결정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양주팼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길고양이들의 길에서 주웠다, 집으로 데려와 기른다는 뜻의 신조어인데요. 아픈 길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이 고양이와 새끼의 병원비를 댄 사람과 단순히 보호를 한 사람이 있다면 둘 중 누가 고양이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될까요? 이번 주 판결의 재구성 코너에서 알아봤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이면을 다시 들여다보는 판결의 재구성. 오늘은 길고양이에 대한 소유권과 목적물 반환 청구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아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먼저 어떤 상황인지부터 볼까요? 네,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네. 먼저 자신의 집 근처에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도 주고 돌봐주던 이모 씨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씨가 사랑이라고 이름도 지어주고 네. 또 거처까지 마련해준 길고양이가 2019년 6월 네. 새끼 고양이들을 임신하게 됐는데 네. 횡격막 탈장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이 씨는 그 집에서 고양이를 기를 형편은 안 되고 네. 그냥 길에 둘 수는 없고 해서 한 고양이 카페에 임시 네. 보호 공고를 냅니다. 네. 출산과 치료에 드는 비용과 사료, 고양이 화장실 모래, 기타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할 테니까 네. 출산 전후로 3개월만 임시 보호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임시 보호해 줄 사람이 나타난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사랑이의 임시보호처를 구하지 못하던 와중에 사랑이가 새끼 고양이 2마리를 출산을 했는데요. 네. 안타까운 상황을 알게 된 최모 씨가 네. 그 지인인 김모 씨에게 임시보호를 부탁합니다. 네. 하지만 치료가 늦어진 데다 출산 네. 후유증으로 인해서 네. 사랑이는 결국 사망을 했는데 네. 이 씨는 치료비와 장례비 등 그간 들어간 그 330만 원 정도를 모두 네. 부담합니다. 네. 그러면은 사랑이가 죽은 건 안타까운데 이후에 뭐가 문제가 된 건가요? 문제는 김 씨의 집에서 네. 그 새끼 고양이 2마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최 씨가 네. 그 임시보호를 부탁한 이 씨에게 사랑이 새끼 고양이들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시작됩니다. 네. 이 과정에 새끼 고양이 1마리가 또 숨지게 되는데 네. 언제쯤 새끼 고양이들을 돌려줄 거냐라는 네. 이 씨의 재촉에도 최 씨는 1마리 남은 새끼 고양이를 끝까지 네.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네. 이 씨는 이에 최 씨를 상대로 네. 고양이를 돌려달라 하면서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 청구 또는 약정에 기한 인도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양측 주장은 어떻게 되나요? 네, 사랑이는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로서 무주물이었고 자신이 2019년 11월부터 돌봐온 데다 네. 진료비와 장례비까지 모두 냈다. 사랑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으니 사랑이는 나의 소유이고 사랑이가 출산한 새끼 고양이도 자신의 소유라는 게 이 씨의 주장입니다. 네. 이 씨는 최 씨가 점유한 그 정당한 권한 없이 네. 자신의 고양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자신에게 새끼 고양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최 씨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네, 반면 최 씨는 이 씨가 사랑이의 출산을 돌보지도 않았고 네. 출산에 임박한 사랑이의 주거 환경이 열악함에도 이를 네. 개선하지도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신이 사실상 사랑이를 구조했고 구조 시점부터 자신이 사랑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했기 때문에 사랑이나 사랑이 새끼 고양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최 씨의 입장입니다. 이게 병원비에 장례비까지 다 대줬으면 이 씨 소유일 것 같은데 관련 법리 같은 건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일단 민법 제252조에 의하면 네.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이고 네. 무주물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법적으로 점유와 소유의 개념을 분리해서 봐야 하는데요. 네. 일단 점유에 대해선 사회 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질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네. 대법원은 그러면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네.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점유가 물리적 지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고 했는데 그럼 법원도 사랑이를 임시 보낸 이 씨의 점유를 인정을 한 건가요?
이게 또 살짝 복잡한데 네. 1심인 대전지법은 네. 일단 이 씨의 배타적인 직접 점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재판부는 이 씨가 사랑이를 돌보던 시점에 네. 사랑이가 이 씨를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장소가 아닌 길거리에 있던 점, 네. 그리고 이후 임시보호처에 보낸 점 등을 들어서 네. 이 씨가 사랑이에 대해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의 그 사실적 지배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최 씨가 사랑이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진료를 받게 하고 네. 또 지인의 주거지에 임시보호처를 정해준 점 등을 감안하면 네. 그 시점에 최 씨가 사랑이와 새끼 고양이들에 대한 점유를 개시했다는 음.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뭔가 좀 복잡한데 그러면 사랑이하고 새끼 고양이들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최 씨가 고양이들 소유권자라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닙니다. 이 씨의 배타적 네. 점유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네. 이 씨가 간접 점유의 형태로 사랑이와 사랑이의 새끼 고양이들에 대한 그 점유를 개시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네. 그 간접 점유는 직접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그 간접 점유자의 반환 청구권을 승인하면서 네. 그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네. 즉 이 사건의 경우엔 최 네. 씨의 직접 점유는 인정이 되지만 네. 최 씨가 이 씨에게 고양이들을 반환해줄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 네. 점유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씨의 간접 점유가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고양이를 이 씨가 갖는 게 맞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심 법원은 최 씨가 자신의 지인인 김 씨에게 임보를 맡기면서 네. 이 씨의 의사를 전달을 했고 네. 또 실제 이 씨가 치료비와 장례비를 전부 부담한 점 등을 들어서 네. 사랑이의 권리자가 그 이 씨라는 점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네. 그 소유의 의사와 관련해서도 네. 최 씨에겐 애초 소유의 의사가 없었고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씨가 소유의 의사로 사랑이와 그 새끼 고양이들을 간접 점유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시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최 씨가 어떻게 하다 보니 그 네. 고양이를 맡아서 점유하게 됐고 네. 귀여워서 그랬든 뭐 다른 이유가 있었든 네. 최 씨가 고양이를 돌려주는 걸 거부했는데 네. 무주물이었던 길고양이 사랑이와 거기에서 네. 파생한 사랑이 새끼 고양이들에 대한 소유권은 이 씨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게 뭐 길고양이 학대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뉴스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미담이긴 한데 상당히 복잡한 법리가 들어가 있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 로투데이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선 예능 프로그램 음향기술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주는 신문사 배달센터 지국장을 근로자로 볼 것인지와 관련한 1심 법원 판결 전해드리겠습니다. 곧이어 법원으로부터 받은 사회봉사 명령을 기부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신문 배달을 총괄하는 신문사 배달센터 지국장은 본사 소속 근로자일까요? 아닐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사건 내용부터 볼까요? 네, 박모 씨는 네. 이른바 6대 일간지라고 꼽히는 네. A신문사에서 네.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요. 예. 지난 2014년 11월 1일에 네. A신문사와 위탁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네. 이제 배달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이제 박 씨는 자율적으로 50에서 70여 명의 배달원을 채용해서 네. 신문 배달과 수금 업무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던 4년 뒤인 2018년 2월 28일에 네. 신문사와 계약이 해지가 됐고요. 네.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네. 신문사가 이를 거부하자 이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네. 낸 겁니다. 신문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지국장이 네.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느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박 씨 측 입장은 어떤 건가요? 네, 박 씨는 재판에서 네. 신문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박 씨는 신문사 지시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된 점, 네. 그리고 본사의 지시나 허락에 의해서 센터의 업무를 수행한 점, 네. 센터의 모든 자산은 피고 소유이며 고정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들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뭐 신문사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네, 신문사는 다른 네. 센터장들의 네. 위탁 운영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네. 이제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 계약임을 강조했습니다. 네. 박 씨가 배달원 채용 등의 재량이 있었고 네. 또 다른 신문사들의 신문을 배달한 적이 있는 점, 네. 신문 배달 외에 광고 전단지 영업이나 남는 신문을 파지로 판매한 점 등을 들어서 독립 사업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 신문사의 주장입니다. 네. A신문사는 이에 더해서 박 씨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센터에 송금한 전도금을 원고가 사용한 것이 횡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이제 불법 행위에 해당해서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반소도 제기했습니다. 전도금이 뭔가요?
네, 전도금은 회사의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을 때 네. 사업장의 운영을 위해서 본사에서 사업장에게 보내주는 경비를 말합니다. 네. 박 씨는 이에 전도금의 사용은 모두 영수증 처리를 해서 본사에 송부했고 배달원 채용도 독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타사 신문 배달은 개인 간의 부탁에 의한 사실적 행위에 불과하다면서 네. 타사 신문 배달이 자신을 독립사업자로 보는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뭐 배달센터 지국장을 신문사 본사 근로자로 봐야 할지 애매하긴 한데 이 근로자성 인정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대법원 판례를 좀 보면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네.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주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 속에서 이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여기서 종속적 관계 여부 판단은 네. 이제 업무에 있어서 지휘 감독을 받았는지 네. 그리고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속을 받았는지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번 사건에서는 결론이 어떻게 나왔나요? 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요, 네. 지국장으로 일한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이제 신문사는 박 씨에게 2,700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네. 신문사가 낸 전도금 횡령 반환 청구의 반소는 포기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분쟁이 계속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과 비용,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네. 박 씨와 신문사 양측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서 네. 해당 결정문은 확정됐습니다. 나름 의미가 있는 결정인 것 같은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소송을 대리한 공단의 황철환 변호사는요. 네. 실제 근로관계와 근무 형태를 따져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반소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황 변호사는 그러면서 실제로 종속된 근로자임에도 이제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계약서의 명칭만을 달리하려는 시도, 그리고 또 근로자에게 거액의 반소 청구를 함으로써 사실상의 위력으로 퇴직금 청구를 포기하게 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이제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황 변호사는 또 신문 배달업의 특성상 이례적으로 타사 신문을 함께 배달한 적이 있거나 또 배달 후 남은 신문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특정 신문사의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선도적인 판결이며 또 네. 추후 관련 소송에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신문사가 어딘가요? 네, 판결문에는 신문사 이름이 적시돼 있긴 한데 네. 좀 밝히기는 그렇고요. 네. 이른바 진보신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진보 신문이라고 하는데 근로자들에게 거액의 반소 청구를 함으로써 사실상의 위력으로 퇴직금 청구를 포기케 하려는 시도라는 황철환 변호사의 말이 참 씁쓸하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생활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사회봉사명령 얘기 보겠습니다. 왕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왕 기자, 사회봉사명령이 뭔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사회봉사명령이란 네.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네. 교도소 등이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음. 일정 기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네. 처음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 처분 중에 하나로 시작됐지만 네. 지금은 성폭력과 일반 형사범까지 범위를 확대해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500시간 이내에서 대상자의 나이, 성별,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리는데 네. 근로 활동을 통한 교정과 재범 방지가 목적입니다. 네. 뭐 이번 사건은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요? 범죄를 저지른 재벌그룹 회장이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된다면 네. 법원이 재벌그룹 회장에게 일정액을 기부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사회봉사 명령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네. 또는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고 준법 경영을 다짐하는 내용의 강연회나 기고문 같은 것으로 사회봉사 명령을 대체할 수 있는지 네.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가져와 네. 봤습니다. 이게 뭐 가능 여부를 떠나서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입장이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까요? 네, 세 가지 정도 입장이 있는데요. 네. 먼저 현실론입니다. 네. 재벌 회장이 사회봉사 명령 활동을 한다고 네.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몇 시간 일손 도와주는 것보다는 음. 차라리 그 시설에 몇 억 또는 몇십억을 기부하는
이게 훨씬 더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논리입니다. 네. 재벌 회장에게 근로를 시키는 게 심정적으로 후련할 수 있지만 네. 감정적으로 보지만 말고 현실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지자는 일종의 공리주의적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돈으로 사회봉사 명령을 떼우는 건 좀 그렇지만 네. 법원 명령으로 준법 경영 강연이나 기고문을 쓰도록 하는 것은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친다는 점과 네. 회사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네.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외적으로 법원 판결을 받았을 경우 사회봉사 명령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둘 다 안 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네. 일정액을 기부금을 낸다든지 네. 강연회를 통해 사회공헌을 한다는 것은 근로활동이 아니므로 그러한 사회봉사 명령은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 바로 그것인데요. 네. 근로를 통한 교정과 재범 방지라는 사회봉사 명령의 취지를 감안하면 네. 기부금이나 강연회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게 뭐 다 나름 뭐 논리는 있는 것 같은데 법원 판단은 어떤가요? 일단 기부금으로 사회봉사 명령을 대체하는 것은 네. 불가하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네. 재벌그룹 회장의 횡령행위 등에 대하여 네.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명령으로서 일정액의 금전 출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 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명하는 것은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이 아닌 것을 명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시입니다. 네. 이와 관련 형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네. 현행 형법의 사회봉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부가적으로 명하는 것이고 집행유예되는 형은 자유형에 한정되고 있다는 것이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네. 법제처는 이러한 점에 비추어 사회봉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사회봉사 명령으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하거나 네.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는 것이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뭐 준법 경영 강연이나 기고문은 어떤가요? 이와 관련해서도 네. 준법 경영을 주제로 하는 강연과 기구를 명하는 것도 네. 헌법상 양심의 자유 등에 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고 네. 사회봉사 명령의 의미나 내용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의 문제가 있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확립된 어떤 네. 원칙입니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 네. 준법 경영을 주제로 하는 강연과 기고를 명하는 것도 네. 헌법상 양심의 자유 등에 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 가능성, 사회봉사 명령의 의미나 내용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의 문제가 있어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약하면 사회봉사 명령은 문헌 그대로 근로를 제공해야 하고 네. 금원이나 그 밖의 다른 수단으로는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게 뭐 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취지인 것 같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률방송은 지난주 미국식 디스커버리를 기반으로 한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는 소식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등 법조계에서 잇따라 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뉴스 사자성어 보시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지난 18일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는 소식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 대한변협에서 오늘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신설 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망한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곽시지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해당 법안은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조웅천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디스커버리는 영미법 소송법상의 제도로 재판 개시 전에 당사자들이 서로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말로는 증거 개시 제도라고 합니다. 증거 개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제출하지 않은 서류나 증거를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에서 새로 제출하며 관련 주장을 개진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관련 자료와 증거 등을 서로 다 공개한 상태에서 공개된 자료 위에서만 재판을 진행하는 겁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상대방의 서류 제출 요청을 거절하면 법원의 처벌과 제재를 받게 됩니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재판 시작 전 쟁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소송 절차 간소화,
소송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거대 기업이나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이른바 정보 편제에 따른 기울어진 운동장을 상당 부분 해소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조웅천 의원 제출안은 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관련 자료들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선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증거 보존의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법원이 증거유지 명령을 내려 증거 은닉과 변작 행위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 조항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협은 오늘 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관련 증거 자료들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긴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신설에 관한 민사소송법 일부 법률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서에서 변협은 먼저 금융, 의료, 환경, 기술 유출 등 소송의 경우 중요 데이터 등 핵심 증거들은 금융기관, 의료기관 등 한쪽 당사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정작 피해자가 이들을 상대로 과실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에서 패소하거나 유의미한 판결을 얻지 못하는 등 실질적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현행 민사소송법 증거보존 및 증거조사 제도의 한계라는 것이 변협의 지적입니다. 변협은 이에 성명서에서 기존의 증거보존 제도를 한층 강화하여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실질화함으로써 분쟁 초기 단계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집중하게 함이라고 조웅천 의원안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분쟁의 조기 해결을 촉진하거나 실체적 진실에 보다 가까운 정의로운 재판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조웅천 의원안에 대한 변협의 평가입니다.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는 공정하고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올바른 재판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 사실 인정 위에서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 변협은 올바른 사실 판단은 각종 증거들의 공평, 공정, 적시 현출을 통한 진실 발견의 터 잡아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협은 그러면서 그동안 사법불신의 단초를 제공해왔던 소송 절차상 불평등을 해소하여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권리 규제를 크게 제고하고 우리의 사법제도가 재판의 공정성을 전제로 한다는 신뢰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법안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변협은 이에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제도 확립을 위해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웅천 의원안이 반드시 입법화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곽시지허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곽시의 예터라는 뜻인데 고사를 알아야 진정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춘추시대 가장 강력했던 5군주 춘추 5패 가운데서도 첫 번째로 꼽히는 제나라 환공이 어느 날 들로 사냥을 나갔다가 폐허가 된 옛 터를 보게 됩니다. 이에 환공은 초울로에게 이게 무엇냐고 물었고 초울로는 망국의 옛 성인 곽씨의 폐허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환공은 이에 다시 곽씨는 어떤 사람이냐고 묻고 초울로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한 사람이라고 답합니다. 그런 사람의 성이 왜 잡초만 무성한 폐허가 됐는지 의아해하는 환공에게 초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선이 불능행, 악악이 불능거. 선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행하진 못했고 악을 미워하기는 했지만 제거하진 못했습니다. 여기서 유래한 곽시지허는 의기와 계획은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끝내는 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뜻으로 쓰이게 됐습니다. 전한 말기의 학자 유향의 신서에 실려 전하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실천과 실행 아닌가 합니다. 11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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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지연. 하루가 늦어지면 10일이 늦어지고 10일이 늦어지면 한 해가 늦어진다. 조선왕조 실록에 실려있는 세종대왕의 말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와 공정한 재판, 실체적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소재기 전 증거조사 절차 신설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 처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 네, 대법원 주요 판례를 통해서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아보는 강천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 오늘은 이혼과 공동 양육자 지정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판결 가져오셨나요? 네, 최근 통계청에서 인구 동향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2021년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혼인 네. 건수가 15,861건, 네. 이혼 건수는 9,038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제 그런가 하면 최근에 네. 힘들게 참느니 내 인생 찾겠다 이렇게 황혼 부부가 이혼을 한 사례가 많이 늘었다. 네. 한 1만 쌍 정도가 된다. 2021년 1분기에만 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이제 이렇듯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에 예전에는 많이 참고 지냈었는데 네. 요즘은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면서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많으신데요. 네. 이제 문제는 어린 자녀를 둔 경우에 네. 누구를 이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정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혼을 할 때 네. 어떤 기준으로 미성년자의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는지 네. 그리고 부부가 공동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가능한지 네. 이것을 다룬 대법원 판결이 선고가 돼서 네. 그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 아내인 김모 씨하고 네. 남편인 이모 씨가 혼인 생활 4년 정도를 한 상황에서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 두 분 사이에는 만으로 1살 정도 된 자녀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김 씨와 이 씨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를 하면서 이제 두 사람 모두 자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고 1심 법원에서는 엄마인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이제 아빠가 항소를 하게 됐는데 네. 항소심은 이제 엄마와 아빠 중 한 사람을 양육자로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 음. 엄마와 아빠 모두가 공동으로 네.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엄마인 김 씨는 네. 이제 2심 법원이 이 양육자 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네. 하면서 네.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네.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이제 우선 엄마인 김 씨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네. 1심 재판 때는 자기 자신이 단독으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됐는데 네. 항소심 법원에서 공동으로 네. 친권이랑 양육권을 행사하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이 네.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고요. 네. 이제 법리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도 조금은 이제 문제가 있는데 네. 이제 엄마나 아빠 모두가 자기 자신을 단독 친권자, 양육권자로 이렇게 지정해달라 그랬는데 네. 법원이 어떻게 보면 직권으로 공동으로 해라 이렇게 네. 했는데 네. 이것이 타당하냐 이런 문제가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혼까지 하게 되면 사실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로 간에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협력이 잘 되지 않을 텐데 네. 공동으로 양육을 법원이 이제 강제적으로 하게 해놓은 것이 음. 적절한 거냐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 엄마 주장이 수긍이 가는 바도 있는데, 근데 2심은 어떤 사유로 그 이혼하려는 부부를 공동 양육자로 지정을 한 건가요? 이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은 사실은 이제 네. 대원칙이 네. 어떻게 하면 자녀가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네. 근데 2심 법원은 이제 그 모성과 부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성과 부성을 골고루 느끼면서 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두 분이 같이 양육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럼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동 양육자로 지정한 2심 판결을 확정을 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아닙니다. 아. 이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는데요. 네. 이제 일단 대법원은 좀 이제 파기환송을 하기 전에 네. 그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었는데 네. 일단은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이나 연령도 네. 봐야 되고 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이것도 봐야 된다. 그리고 네.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능력은 있는지. 음. 그다음에 이제 부와 모가 있으니까 네. 두 분이 제공하려고 하는 양육 방식의 내용이 합리적인지 적합한지 음. 서로 간에 조화 가능성은 있는지. 네. 그리고 이제 부 또는 모와 이제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는 어느 쪽이 더 높은지. 네. 그리고 이제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가 어떤지 이런 음.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네. 결국 미성년인 자녀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 네.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이 사안을 봤을 때 네. 이제 엄마인 김 씨하고 아빠인 이 씨가 계속해서 공동 양육은 못하겠다. 나 혼자 단독으로 키울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대법원이 봤을 때에는 김 씨랑 이 씨가 갈등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네. 장래에 이제 공동 양육이나 그 방법에 대해서 서로 원만하게 협의될 가능성은 별로 높게 보이지 않는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 또 이제 공동 양육을 하면서 이제 아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인 손실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인다. 네. 또 정서적으로도 불안할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원심이 공동 양육권을 인정했던 가장 주된 이유가 네. 부성이랑 모성을 골고루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 네. 대법원은 아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한 명이 단독 친권자면 양육권자가 되고 대신 면접 교섭을 할 수 있으니까 면접 교섭을 그 어느 부부보다도 충실하게 한다고 하면 부성과 모성 골고루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네. 방법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잘 사는 법 오늘 내용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요즘은 이혼을 할 때 서로 이제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가지지 않겠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어서요. 네. 어떤 면에서는 서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싸우는 분들은 칭찬해 줄 부분도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애정이 너무 과도해서 이제 무엇이 자녀의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를 따지지 않고 네. 좀 친권이나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 자체에 집착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요. 그런 네. 경우는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네. 내가 만약에 단독 친권자, 양육권자가 지정이 안 된다면 무조건 공동으로 지정하게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사실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에는 자녀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크고 네. 불안정성이 이제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공동 친권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사실 생활에서 불편한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사실 기본적으로 공동 친권이나 공동 양육권 같은 부분은 부부가 혼인 중일 때 어울리는 방식이어서 이혼했을 때는 좀 부적합한 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친권이 본인한테 없다고 해서 부자 관계나 모자 관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이 부분을 네.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공동 양육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들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접 교섭을 충실히 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혼하게 되는 배우자에 대한 이제 미움이나 또 자녀에 대한 집착 때문에 네. 이제 이런 결정을 하신 경우가 많은데 네. 그것보다는 자녀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지 이것을 중심에 두고 친권 양육권 문제에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아이의 건강과 행복이 최우선이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